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71회 이론입니다. 실물을 먼저 풀고 이론을 푸는 게 순서 학상 맞아요. 이론 먼저 하다가 잘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는 거 몇 개 있으면 열받아요 진짜. 자, 갑시다. 미리 풀어본 사람 맞춰보시고 아직 안 풀어본 사람 설명 듣고 복습하세요.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대운증권, 보통예금, 당조예금, 현금성 자산이 있죠. 이때 현금성 자산이 바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금융상품이죠. 현금성 자산, 무슨 환, 우편환, 송금환, 전신환 이런 것도 통화대운증권 현금이죠. 현금이죠. 그럼 결론은 3번이 답이네요. 얘는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만 분류해요. 단기나 장기로. 당좌거래는 보통 장기간이기 때문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됩니다. 장기 금융상품. 우리 실기에서는 이상한 말을 써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실기에서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어쨌든 얘는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좌거래를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이고 이건 해약하기 전까지는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에 희망이 결산돼 순이익이 10만원 나왔다. 순이익이 10만원. 근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본 건 결론 수정 후 이익이다. 이런 거 풀 때 여기 딱 보자마자 이거 좀 어려운 것도 있네. 일단 수정 전 순이익에 자산은 선급이나 선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 또는 재고자산, 기말재고 이런 것들 기말재고 등 더하고 수익도 더해줍니다. 수익은 무슨 평가 이익 이런 거 더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채는 뺍니다. 부채 예를 들어서 선수나 미지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뺍니다. 그리고 비용 무슨 손실 상각 또는 감가상각할 때 상각 이런 거 있으면 뺍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수정 후 순이익이 나온다 이거죠. 자, 이런 원리를 알아두시면 딱 보자. 첫 번째, 수정 전 이익이 일단 수정 후 이익 구할 때 먼저 수정 전 이익이 10만원이었고 첫 번째 자료 감자차익 과소인데 이때 감자차익은 자본이죠. 자본은 단기 순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감자차익은 자본이에요. 자본잉여금. 두 번째,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 얘도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자본이고 그 다음 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도 이것도 자본인데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자본이고 세 번째, 이자 비용 과대. 이자 비용이 과대예요. 그럼 여기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원래는 순이익 빼야 되죠. 그런데 과대라고 나오죠. 과대일 때는 역산해 줍니다. 단,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과대계상 이런 말 나오면 역산합니다. 아까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선급비용 과대 이렇게 나오면 선급비용은 자산이지만 과대 나오면 반대로 거꾸로 빼줍니다. 이게 역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비용 과대. 이자비용은 원래는 빼야 되는데 비용이니까 근데 과대 써 있으니까 반대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15,000원. 또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수익이죠. 수익은 원래 더해야 되죠. 수익은 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과대라고 써 있죠. 이거 어렵네. 과대면 마이너스입니다. 역산. 그래서 마이너스 25,000원. 이렇게 돼서 결론은 9만원이 됩니다. 답은 1번. 이거 어렵죠? 그냥 과대가 없으면 그래도 조금 쉬운데 이 문제는 자본 항목도 나왔지. 거기다 과대라고 나올 때는 거꾸로 역산해 줘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이거 어쨌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일단 기억해둬요. 자, 원래 수정전 이익에 자산과 수익은 더하고 부채와 비용은 뺍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단 과대 나올 때는 역산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인데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뭐 이런 거요.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1.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나 매도 가능 증권. 결론 채무증권 채권이니까 결론은 세 가지죠.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맞죠? 1, 2번 맞고. 단기 매도 만기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틀렸죠. 단기와 매도는 맞습니다. 근데 만기 보유증권은 틀린 거니까 이 답이네요. 그럼 틀린 거.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죠.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취득원가, 줄여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합니다. 취득원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각액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 틀린 거예요. 만기 보유증권이 없으면 맞는 거죠. 답이고.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한다. 중요한 거고. 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자, 만기가 있고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럴 때 만기 보유증권 맞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각후원가 평가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냐. 먼저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일단 판매된 거죠. 판매 완료된 거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 아니, 이미 판매 완료됐어요. 두 번째 시용매출. 시용매출인데 매입 의사표시가 없대. 아직 안 팔린 거죠. 재고자산이라는 건 안 팔린 거죠. 따라서 시송품 10만원. 또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했는데 수탁자가 보관 중이네. 아직 안 팔렸잖아요. 안 팔렸으니까 이것도 재고자산. 그 다음 목적지, 다른 말로 하면 도착지입니다. 목적지, 다른 말로 도착지. 도착지에서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운송 중이래. 아직 도착이 안 됐죠. 도착을 해야 넘겨주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으면 아직 안 넘어갔죠? 팔린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할 금액은 총 13만원. 이렇게 됩니다. 할부상품이 일단 판매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 이런 거만 나오면 좋겠다. 재무제표 아닌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얘는 아니죠. 자, 빠진 게 뭐예요? 현금흐름표. 빠진 거. 다른 거 다 있고, 현금흐름표 빠졌고, 또 있죠. 그리고 주석이 빠졌죠. 참고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얘는 족보가 손익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단계제품 제조원가 적을 때 그 제조원가의 산출 근거를 나타내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그 다음 미수이자.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거. 미수이자 둔계를 생각해봐요. 차변에 미수이자 또는 우리 실기에서는 미수수익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근데 이 분계를 하지 않으면 그랬죠. 이 분계를 하지 않으면 누락시키면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적어야 하는데 자산을 안 적었죠. 자산과소. 그리고 또 수익이죠. 수익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수익과소입니다. 그럼 수익이 과소면 순이익도 과소가 되고 순이익 과소면 자본도 과소가 됩니다. 자본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니까 이익잉여금에 속하니까 자본이 과소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오나요? 올바른 거. 일단 자산과소. 자산 과대니까 가는 틀려. 가 나오면 틀려. 가 나오면 틀려. 1, 2번 탈락. 1, 2번 그냥 탈락. 그 다음 자산이 과대. 뭐였죠? 맞는 거? 아유, 죄송해요. 가가 자산이 과소구나. 1, 2번이 맞고 가가 없는 게 틀린 거죠. 아이 정말 자산 과소랬잖아요. 그죠? 그럼 가가 없는 거 일단 틀려. 그럼 1, 2번 중에 하나. 자산 과대는 아니죠. 나 나오면 틀려. 틀렸죠? 그 다음에 수익 과소. 요거 있죠. 수익 과소 다. 이게 1번이 답인데요, 그럼? 그죠? 수익 과소입니다. 자산 과소, 수익 과소. 자산으로 적을 걸 안 적었고 수익으로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둘 다 과소입니다. 아, 이건 쉽네. 오히려 이런 쪽이 좀 헷갈리죠. 그 다음 7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없대요? 없대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랬는데 구분할 수 없으면 이건 계산 하나만 한데 간단한데요. 그냥 답은 1번이에요.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데 연구 단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연구비라는 환관비죠? 환관비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경상개발비라는 환관비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뭘로 본다? 이걸 알면 이 문제 쉬운 거죠. 이걸 알면 뭘로 본다? 이렇게 연구 단계로 본다. 이런 거. 이걸 공부했으면 이 문제는 쉽죠.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답이 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결론은 연구 단계로 본다. 연구 단계는 비용이에요. 근데 물어본 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결과적으로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연구 단계로 보니까 다 환관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론 중요성 아시겠어요? 이론 중요한 겁니다. 8번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정액법일 때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상각의 금액이 일정하다. 당연하지. 정률법의 경우에는 상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상각률이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상가격은 매년 일정하다? 아니죠.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상가격은 일정하지 않죠. 매년 체감, 점차 감소하죠. 처음에 많고 나중에 떨어집니다.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상가격은 다르죠. 점차 감소, 체감합니다. 답이죠? 답이고 연수학계법의 경우는 내용연수 역순으로 합니다.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격이 매년 감소. 정액법 빼고는 매년 감소는 다 맞는 거죠. 이중체감법도 역시 미상각잔액, 다른 말로 장부금액, 미상각잔액을 다른 말로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장부금액에 대하여 상각률, 이때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죠. 정액법 상각률의 2배. 정합법 상각률이 n분의 1이죠. n분의 1의 2배죠. 곱하기 2배. 즉 결론은 n분의 2죠. n분의 2만큼 상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요소가 5년이면 5분의 2, 40% 상각, 10년이면 10분의 2, 20% 상각 이런 건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상가격이 매년 감소한다. 정액법 빼고는 전부 다 매년 감소입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원가 나오죠?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에 설명이 잘못된 거. 직접 배부, 상호 배부, 단계 배부 나왔는데 이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많이 나오죠. 이거는 보조 부문끼리,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주고받는 걸 무시할 거냐 고려할 거냐. 첫 번째 무시하자. 두 번째 일정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배부하자. 세 번째 완전 고려하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죠. 그 다음 일정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건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완전 고려하자. 이거는 상호 배부법이고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 명료하게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 직접 배부는 간편하다. 단계 배부는 좋은 말로 하면 절충적이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하니까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도 있죠. 단점, 얘는 간편한 대신 정확성이 떨어지죠. X 할게요 그냥. 얘는 정확하지만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이런 기본적인. 그럼 1번 직접 배부 간단하다? 맞다. 상호 배부 복잡하다? 맞다.
단계 배부법은 일정한 순서대로 배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다. 맞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영역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완전히 고려하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완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4번.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중국말 한 것처럼 들린다. 지금 제가 독일말로 들린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이론 공부 안 한 거니까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주 거제산업은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래요. 노동, 배부 차이? 그럼 문제 자료 중에 예산 어쩌고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잠깐만요. 이거 이럴 때는 이거를 그리고 이런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해볼게요. 무조건 문제 예정 어쩌고 나오잖아요. 예산 예정이죠. 예정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냥 제조간접비 계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제조간접비 계정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무조건 신뢰합니다 생각하세요. 신뢰합니다 생각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예, 신뢰합니다. 어쨌든 신뢰합니다. 실제가 차변이고 예정이 대변이죠. 그죠? 실제가 차변이고 예정이 대변이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 예정, 이때 신뢰합니다. 어쨌든 외워야 돼요. 신뢰합니다. 이 순서 못 외우면 큰일 나요. 위치가 어느 쪽인지 알아야 돼요. 이때 예정은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구하죠. 여기도 신뢰합니다죠? 여기도 신뢰합니다. 이렇게 돼요. 신뢰. 이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 자료. 예산 나오고, 노동시간 나오고, 예상. 그리고 노동시간 15,000, 10월. 10월에 실제. 실제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는 나오니까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00만원 적으면 돼요. 자, 문제는 예정이죠. 예정은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를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외워야 돼요. 실제 시간 요거 10월달 실제 작업 시간 15,000시간. 실제 시간 15,000시간이고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잖아요. 이때 예정 배부율은 바로 요겁니다. 예정 제조간접비 600만원 나누기 예정 시간 12만 시간이에요. 그거를 해야 돼. 잠깐만요. 얘가 또 말을 안 들고. 자, 잠깐만요. 자,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 600만원이죠. 600만원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그리고 600만원이고 그리고 예정 시간은 총 12,000시간이잖아요. 12만 시간이네. 여기 12만 시간. 12만 보이죠? 12만 시간. 그러면은 여기서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 600만원을 예정 작업시간 12만 시간으로 나누면 단위당 50원이 나오죠. 단위당 50원이 나오죠. 50원. 그게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은 600만원 나누기 12만 시간. 예정 배부율 50원. 그럼 15,000시간에 50원 곱하면 75만원이 되죠. 이게 예정 배부액입니다. 실제는 100만원이고 예정은 75만원이에요. 그럼 차변이 크죠? 결론은 대변의 과소 배부 25만원이 되죠. 25만원이 됩니다. 자, 이거 신뢰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나.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신뢰합니다. 이 식을 세워야 돼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합니다. 위치 기억하시고 이때 예정은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때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비 나누기 예정 작업시간. 그래서 600만원을 12만원으로 나누니까 단위당 50. 예정 배부율. 50원에 15,000시간 곱하면 75만원 맞죠? 50원 맞죠? 네, 50원. 자, 그래서 75만원. 과소 배부. 과소예요. 예정이 적어요. 과소입니다. 그래서 2번.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신뢰합니다. 외우세요. 구조 외우세요. 그 다음, 어머나, 이건 또 뭐다냐. 제조원가 자료가 쭉 나오고 기말 제공품을 물어봤어요.
기말제공품을 물어봤어요. 기말제공품. 물어본 게 기말제공품인데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기초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싸, 그러면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 얼른 그리면 되죠. 한테 원가, 우리 그 회계적인 계산은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중요한 계정 과목, 계정 구조를 익혀두면 훨씬 편합니다. 제공품 물어봤으니까 제공품이고, 기초 제공품이 차변이고, 차변에 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오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거기에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농업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그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오죠. 여기 기초 제공품이고, 여기는 기말 제공품이죠. 이거잖아요. 물어본 게 기말 제공품 이거죠. 이거죠. 그럼 나머지 자료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갖다 넣으면 되죠. 그건 아니구나. 그럼 자료 보세요. 직접 재료비 500만원이래. 500만원이 500만원으로 보이면 500을 쓰시면 만단위 아세요? 만단위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겠죠. 만단위. 농업비 150만원 150. 제조간접비 700만원 700. 그리고 기초제공품 50만원 50.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가 1200. 끝났잖아요. 대차합계 맞추면 되죠. 차변합계 1300, 1400이네. 대변 2200. 그럼 200이죠? 200. 기말제공품 200. 어때요? 간단하죠? T계정 구조를 그리면 쉽습니다. 뭐 공식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T계정 구조를 익히세요. T계정 구조를 익히세요. 기초제품은 제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구조를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제공품 계정을 모르고 어떤 공식에 의존하거나 외우려고 노력하면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T계정 구조를 한 번만 정확히 숙지하시면 그대로 풀면 돼요. 개별원가. 개별원가 계산은 딱 머릿속에 보자마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주문생산, 다품종 이런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작업별로 짓게 한다? 다 맞네. 아닌가? 주문생산 적합, 다품종, 그리고 작업별로,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제품별 추적이 가능하다. 제조간접비, 내가 주문받은 물건이 3가지야. 그럼 직접비는 각 지시서별로, 제품별로 배부된 거고,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간접비 자체가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죠.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배분해야죠.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배분해야지.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적인 절차가 제조간접비의 배분이고, 배분.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적인 절차는, 종합원가는 기말 제조간접비 없잖아요.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 즉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핵심이죠. 핵심 절차가 나온 이유, 제조간접비는 개별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원가가 4개 나오죠. 요즘은. 그리고 부가세가 3개 나옵니다. 부가세가 3개 나와요. 예전에 2개 나왔는데 지금 3개 나와. 외울 게 많아졌어요. 잘 찍어야 돼요. 열심히 찍으세요. 자,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 물어본 게 과세표준인데 이게 회계로 따지면 매출수익,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교부금액이 1000만원인데 영세율이 400 포함되어 있다. 근데 물어본 건 과세표준이죠. 매출액이죠. 세액이 아니죠. 세액이 아니니까 과세표준 구할 때 영세율도 매출액으로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죠. 공급가액은 다 잡힙니다. 그냥 1000만원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카드전표상의 매출액이 11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대.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게 110이면 공급가액은 나누기 1.1 아시죠? 110분의 10 나누기 1.1. 거기에서 결국은 100만원이죠. 그래서 결론은 1100만원이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세액은, 부가세는 근데 부가세는 110만원이 아니죠. 부가세는 얼마냐 물어봤으면 110만원 이러면 틀리죠. 110만원이 아니죠. 110만원이 아니죠. 왜?
예,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600만원은 과세지만 400만원은 영세이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가 안 들어가요. 600에 10% 60만원하고 여기 10만원에서 부가세는 60만원이 되죠. 부가세 물어봤다면 부가세를 물어봤다면 어허이 참말로 아이 참말로 여기까지 따라왔네. 다 아이고 참말로 이게 다 따라왔네 그냥. 자, 부가세를 물어봤다면 어쨌든 60만원입니다. 110이 아니죠. 110이 아니라 6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100이죠. 답이 어쨌든 3번. 답은 어쨌든 3번. 됐죠? 영세율도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잡힙니다. 3개나 안 잡혀도 과세표준은 회계로 따진 매출액이에요. 과세표준에 잡힙니다. 애누리나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는 거죠. 대손금은 차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잖아. 이거 말고 왜 과세표준에서 공제, 재차감하지 하지 않는 것들 있죠. 대합한돈,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 얘들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합니다. 그죠? 일단 과세표준에 잡히죠. 그리고 나중에 대손은 별도로 손금으로 되는 거죠. 회계로 따지면 일단 매출액에 잡히고 판관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합한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책에 별표 쳐놓고 막 하지 않았어요? 이론 들은 사람들은 책 몇 페이지인가 아셔요? 책 찾아봐요. 이거 찾는 것도 누가 더 빨리 찾냐, 이것도 공부한 양이 다르죠. 여러분 찾아봐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엄청 중요하다고 이론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이론 안 듣는 사람 물론 모르죠. 어디 갔니? 여기 294, 295 여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한 게 있을 거예요. 294, 295 되게 중요하다. 딴 나라 말 들리는 것 같으면 이론을 열심히 보세요. 요즘은 부가세가 세 문제 거의 고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이론도 무시 못해요. 한 문제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8, 90점 나오면 걱정 없지. 근데 겨우 71.2점, 70점, 69점 막 수석 불합격 69점 막 이렇게 자꾸 나오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법.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권리다. 맞죠? 영무,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자, 재화라는 거. 재화와 이건 영무는 용역이잖아요. 용역. 서비스. 재화와 용역 별개잖아요. 그 다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어요. 중요합니다. 맞고 또 두 번째, 사업상 독립적으로, 즉 고용관계가 아니죠.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겁니다.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건 고용관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네, 독립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맞죠? 자, 영리 비영리 상관없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 구분 없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할 때 중요합니다. 또 재화 용역을 여기 나왔는데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전제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다 맞네요. 답이 4번.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 그래서 4,800. 그렇죠. 4,800만원이죠. 4,800만원에 미달하는 5천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론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영세율과 면세 있죠. 영세율 완전 면세 맞죠. 이중과세 방지 맞죠.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다른 말로 하면 2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3. 세부 다음에 역진성 완화. 이거는 면세 얘기하는 거죠. 면세는 세부 다음에 역진성. 즉 똑같은 세율 10% 적용하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나 저같이 없는 사람이 10%나 똑같다? 공정하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많이 버는 사람을 더 많이 부담시키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게 세부담에 합리화지. 이건 오히려 반대로 적게 부담하는 사람한테 10% 뛰어가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똑같이 10% 뛰어가면 더 많이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많이 뺏어가는 거다. 그게 세부담의 역진성. 그리고 면세는 그리고 불완전 면세죠. 불완전 면세.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면세는. 근데 완전 면세죠. 완전 면세라는 건 매입세 공제 받는 거죠, 다. 그럼 결론은 답이 3번이에요. 이거 면세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수출. 그리고 외화 획득. 그러니까 영세율 그러면 외화 획득, 수출 또는 완전 면세 이런 말 기억하시고, 그리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세율은 또 그 소비지국가세 원칙이 있었고 매입세 공제 받아요. 다 신고 의무 다 있어요. 부가세 신고 납부 다 해야 돼요. 환급 받을 것만 해서도 신고는 다 해야 돼요. 근데 면세는 대표적인 게 생필품. 면세 그러면 생활필수품이죠. 기초 생활필수품 또는 의료 보건용역 또는 토지 금융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가 면세죠. 의료 보건 토지 금융 이런 자체가 면세예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면세의 종류 있죠. 면세의 종류 책이 몇 페이지인가 표 아까 290 몇 페이지인가 그건 어딘가 있겠죠. 또 영세율 면세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수시로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론이라서 끝났는데 이론 몇 개나 맞으셨는지 10개 이상 넉넉하게 맞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한 대여섯 개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반성하시고 양심에 발을 놓고 어쨌든 열심히 좀 찾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70일인가요? 이론 시험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머리 좀 식히고 오셔요. 수고하셨어요.